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실천 기술 영역의 23번입니다. 23번 문제는 셀리베이가 제시한 강점 관점의 원리 문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리베이가 제시한 강점 관점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자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강점.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도전, 기회. 네 번째 키워드 뭡니까? 원인. 답 말씀하세요. 4번이죠. 원인에 초점을 두는 건 뭐죠? 병리 관점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보셔라. 1번, 모든 환경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강점 관점.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 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강점 관점. 외상, 학대, 질병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도전과 기회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문제를 도전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치료자, 전문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병리 관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셀리베이가 소개한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외 질문, 변화 질문, 생존 질문, 훈습 질문이 답이다 라고 했었죠. 훈습 질문은 정신분석 모델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이고 이거는 바로 병리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셀리베이가 말한 강점 관점의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의 내용이 쭉 있었죠. 여기에 또 아래에 넣어드렸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점 질문은 가, 장, 의, 생, 존, 변, 지, 변지에. 가장의 생존, 변지에. 이렇게 해서 8개인데, 자, 가능성 질문, 장래 질문, 의미 질문,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생존 질문, 존중 질문, 변화 질문, 지지 질문, 예외 질문입니다. 자, 이게 강점 관점의 유용한 질문, 바로 8가지입니다. 셀리베이가 제시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훈습입니다. 자, 훈습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훈습을 좀 설명해 보면 먼저 생각하기 좋게 암기법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요. 훈습은 반복을 찾아라 합니다. 훈습은 반복을 찾아라.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훈습은 반복을 찾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해서 훈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번 해야 훈습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자, 이 반복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거든요. 더욱더 잘 통찰하기 위해서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교화.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다. 더 잘 깨달았으면 실제 생활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확대. 그러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더욱더 잘 통찰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반복, 정교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훈습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이 단어 하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훈습은 반복을 찾아라예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5번 문제 들어가도 되죠? 25번 문제는 쉬워요.
행동주의 모델이 나왔고 기법이 아닌 것은이에요. 체계적 둔감화 행동주의 모델에서 쓰는 거예요. 이 체계적 둔감화 같은 경우는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공포나 불안감이나 불안감 등의 감소 이것을 쓰기 위해서 3단계를 거쳐요. 자, 3단계까지 하죠. 3단계 암기법은 이불계. 자, 첫 번째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둔감화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행동적 기법 하면은 무슨 학습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호흡을 하는 거. 이게 이완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심호흡을 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행동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기법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해됐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울피의 체계적 둔감화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단독 문제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이 체계적 둔감화는 행동주의 모델에서 쓸 수도 있지만요. 인지 행동 모델에서 써요. 인지 행동 모델에서 써요. 인지 행동 모델에서도 사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주장 훈련. 자기주장이니까 자기주장은 당연히 행동적 기법에 해당될 수 있고 이완 훈련도 아까 말씀드렸죠. 심호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유연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신분석 모델에서 쓰는 거죠. 정신분석 모델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자유연상은 이 그림을 연상하세요. 이거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지정학적 모형 또는 지형학적 모형의 무의식 세계는 빙하 밑에 바다 밑에 있는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바다 위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의식이에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를 전의식이라 하죠.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이유 아시겠죠? 그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 영역으로 끄집어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전의, 트랜스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연상기법이라는 거죠. 자유연상기법에 의해서 전이가 일어나고 그 전이에 의해서 이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연상기법입니다. 자유롭게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최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최면. 그래서 최면요법, 최면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면에 걸려서 무의식의 세계를 자유롭게 연상하고 그것을 치료자에게 이야기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이를 위한 자유연상기법이다. 됐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드렸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구분이 뭡니까? 간단해요. 학교에서 전문학사가 됐든 학사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간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으면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복수 전공을 했어도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과를 나왔는데 학점은행제를 공부해서 2급을 따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비전공자죠. 물론 이제 학점은행제 하시면서 사회복지학을 이제 지금은 학점을 좀 많이 따야 돼요. 예전에 42학점이었는데 지금은 강화돼 가지고 2급을 따려면 더 많은 학점이 필요하거든요. 실습도 강화되었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공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비전공자는 다른 학과를 학사학이나 전문학사를 했고 학점은행제 공부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많이 못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6번. 자, 26번에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생태체계 관점, 그 다음에 적응,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적합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생태체계 관점, 적응, 적합. 여러분,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을 들여다보면요, 개념에 적응이란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 적합이라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다 생태체계 관점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행동 수용 모델 땡, 인지 모델 땡, 생활 모델 오케이. 심리사회 모델. 심리사회 모델은 이것도 질문 들어왔어요. 왜 심리사회 모델이 안 되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환경 속 인간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 심리의 용어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안에 심리가 없어요. 심리가 있으면 답이 이거예요. 심리라는 말이나 내적이라는 말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모델이 답이죠. 생활 모델은 생태체계 관점에 의거한다는 거 배우셨어요. 그리고 생활 모델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죠? 스트레스예요. 자, 이 적응의 반대말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적응의 반대말이 스트레스라고요. 적응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이제 지문 읽어드릴게요. 생태체계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과 환경,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 간의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적합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덜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생활 모델은 저메인과 기터만입니다. 저메인과 기터만.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은 문제는 스트레스로 규정합니다. 됐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이 아닌 것 아시겠죠? 27번 문제, 가족치료입니다. 구조, 해결, 경험, 전략, 네 가지의 모델이 깔렸네요. 자, 가족치료 제2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학자 말씀하세요. 왼쪽에 쓸게요. 민우친. 해결 중심은 김인수. 경험은 사티어. 전략은 헤일리. 됐죠? 1번 키워드 말해봐요. 이건네요. 리스트럭처링 재구조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이겁니다. 적절한 기능 수행, 기능이요. 구조적 가족치료는 경계나 하위체계나 권력과 같은 기능적 구조를 보았어요. 아, 무슨 구조라고요? 기능적 구조를 보았어요. 근데 그 경계에 문제가 있고요. 하위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가족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재구조화예요. 그래서 가족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1번 지문, 별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는 것보다, 아니, 무엇보다 하면 그거 안 봐도 돼요. 그죠? 뒤에만 보면 되잖아요. 자, 시작.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왜요? 해결 중심이니까. 해결 중심이니까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막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중심 모델의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가족 내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의사소통은 경험적 맞아요. 그래서 일치형, 초이성형, 비난형, 회유형, 산만형 이렇게 5가지 의사소통 유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기법에 이런 게 나와요. 대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네, 해결 중심 모델.
김인수의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이라고요. 그래서 뒤에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는, 자, 보세요.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보다는 여기서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뒤에 보면 증상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증상행동이 뭐겠어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변화에 초점을 둔대요. 그럼 네 글자로 끝내봐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는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란 말을 쓴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별표 치세요. 가족 치료가 집단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공할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에 가족의 내용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는 못해요. 왜? 앞에 많은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더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가족하고 집단이 약간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또 대학원 때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학, 가족과 사회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가족치료가 부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상담에 대한 강의도 대학에서 했었고 가족상담의 강의가 지금 이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학기 과목이에요. 한 학기 과목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기술론에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치료에 약해요. 이 문제를 내면 잘 못 푸신다고요.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면 여기에도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만 알면 모델은 땡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주시면 돼. 자, 첫 번째 재구조화라는 단어, 기능이라는 단어 나오면 구조적 가족치료고 여기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소통 나오면 경험적이고 이런 질문 기법 많이 있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이고 네 번째 이것도 증상행동의 변화, 즉 문제 해결이라고요. 원인보다는 해결. 이걸 강조하는 게 전략적 가족치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이다. 28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 구조적 가족치료 앞에 있었죠. 해결 중심 가족치료 있었죠. 이야기 가족치료 처음 나왔죠. 이야기 가족치료는 화이트.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료 앞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도 좋아요. 27번도 좋고 28번도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인해 나왔네 또 구조. 그죠? 기능적 구조. 구조로 인해 가족의 문제가 비롯된다고 가정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역기능적 가족 구조. 그 다음에 합류, 경계 만들기 등이 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좋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에 특징을 말하고 뒤에다 기법을 다 세팅했어요. 요런 문제. 요런 문제가 한 문제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 아냐? 기법 아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결 중심 치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예외 상황 무슨 질문? 예외 질문이죠. 예외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며 주된 기법으로는 기적 질문, 대처 질문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 순환 질문이란 게 있어요. 순환 질문. 순환 질문. 질문 해결 중심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치료라고 쓰면 됩니다. 전략적 치료. 여러분 순환 질문은 뭐냐면 가족에게 순환 질문 기법을 통해서 선생님, 가족은 전체가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파문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체계적으로 이 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환 질문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입니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 어려운 이야기 나왔는데 중요해요. 근거하여 문제 외연화 중요해요. 자, 실현기법 아니에요. 실현기법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실현기법.
실현기법은 전략적 치료에서 쓰는 거예요. 전략적 치료에서 쓰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체험이에요. 그래서 고된 체험하기, 동의어예요. 고된 체험하기가 실현기법이죠. 이런 실현기법을 통해서 이게 전략인 거 일종의. 어떤 사람이 운동을 정말 안 해요. 아들이 운동을 안 해요. 줄넘기 1000번씩 시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0번. 엄청나게 고된 경험이에요. 왜? 운동을 싫어한대. 이게 이제 운동을 좀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사회 구성주의가 나왔어요. 사회 구성주의 나오면 항상 이퀄 뭔지 아세요? 주관성이에요. 객관성이 아니에요. 주관성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 주관성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1급 시험에 나온 건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것을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거예요. 며느님, 고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며느님 말고 어머님이라고 하죠. 어머님, 지금 며느리와 고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며느리의 주관성, 그 다음에 어머니의 주관성,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구성주의 접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 치료가 그거예요. 이 아들의 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세요? 남편의 가정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정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봐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가출에 대해서만 말해봐요. 이게 이야기 치료의 문제 외연화예요. 그래서 문제 외연화까지 설명 다 해버렸어요. 가족을 괴롭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문제라고요. 그 문제를 가족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관성. 이게 바로 사회구성주의랑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구도가 생겨요. 이야기 치료는 사회구성주의, 문제 외연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가 틀렸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지금까지 가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해온 방법을 변화, 이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가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치료받으러 왔겠죠. 그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된 기법에 아까 했던 순환 질문, 역설적 개입 등이 있다. 맞습니다. 역설적 개입이 뭐예요? 패러독시컬.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죠. 오히려 문제 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